반도체 투톱의 질주가 그야말로 거침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번 방안에서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AI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역시 반도체가 큰 역할과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에 투자 심리 또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결정이 주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나오셨고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또 인하대 고분자공학과 윤창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시장 상황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가파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두 종목에 대한 목표가도 지금 다 줄줄이 상향되고 있어요. 네네. 특히 SK하이닉스는 드디어 100만 원 100만 원까지 났습니다. 목표가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다들 우려들이 많아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직 오버슈팅은 나오지도 않았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계속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지수 뭐 11만 원 넘어섰는데 PER이 아직 24배, 추정 PER 20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24배 정도면은 올해 지금 영업이익을 한 37조 2천억 원까지 높인 상태거든요. 그 정도에 맞는 현재 밸류에이션 정도가 되어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한 13만 원까지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전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안에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PER이 18배예요. 지금 18배 정도인데 PER이 16배고요. 추정 PER이 12배입니다.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 보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말까지 41조 9천억 원까지 상향 조정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목표 주가 지금 시장에서는 66만 원 나와 있는데 저는 PER 뭐 20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 뭐 80만 원, 90만 원도 지금 충분히 될 수 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 수준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뭐 오버슈팅을 걱정할 그런 시간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네. 연말까지 해서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반도체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다시 한번 또 뜨겁게 만들었던 장본인 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젠슨 황 공급 약속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젠슨 황 CEO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젠슨 황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For Korea, this is an extraordinary opportunity. Korea has abundance of deep technical and science capability. 젠슨 황이 한국 국민들을 기쁘게 할 소식을 갖고 가겠다. 그리고 공개한 게 블랙웰 차세대 GPU죠. 26만 장을 한국에 조기에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한국에 바치는 헌정 영상이 엔비디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물론 대단히 좋은 소식이고 여러 긍정적인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주환 대표님, 엔비디아가 갑자기 왜 이렇게 한국에 잘하는 거죠? 이거 무슨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의심이 들 정도로 갑자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막 헌정 영상까지 공개를 하니까 엔비디아의 태도 변화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금 작년과 올해까지 초갑의 위치를 이제 포기할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과 같은 정말 작은 시장에까지도 공을 들이면서 직접 CEO가 세일즈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고 또 영국을 왔거든요. 거기도 세일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국의 시장이 왜 그동안 엔비디아한테 관심도 없는 시장이었냐면 지금 26만 장이 이제 한 번에 주겠다는 건 아니고
아마도 현 대통령 임기 중에 아마 총액일 것 같거든요. 네. 연간 한 5만 장 정도인데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뭐 텐센트나 뭐 지금 뭐 화웨이 같은 경우는 1년에 20만 장씩 구매하고 있어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업 하나가 연간 20만 장, 5년에 100만 장인데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 전체의 총액이라는 건 중국과 미국 빅테크 기업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작은 시장. 그래서 관심도 없었다가 그럼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느냐?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부터 AI 시장이 굉장히 둔화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 국민들을 기쁘게 할 선물이라는 게 엔비디아의 필요도 있었다. 본인의 필요가 맞물린 결과라 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게이밍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기도 하고 사실 게임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신 제품들을 계속해서 소비를 해주는 그런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로서는 HBM이 무조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너무나 당연하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GPU가 지금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수 칩인 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고, 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필요를 그게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손을 잡게 된 거니까. 근데 또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 치맥 회동을 한다라든지 막 여러 가지 호의적인 막 그 말들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사람이 이제 이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되게 좋게 이미지를 만든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게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문제도 이제 충분히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좋게 얘기한다면 뭐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뭐 AI 부스터뿐만 아니라 쿠다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 피지컬이 이제 제슨 토르까지 이런 것들을 사실 테스트 베드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한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필요성도 보여지고, 세 번째는 그럼 하필이면 또 왜 치맥을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그다음에 정의선 부회장 둘을 또 데리고 했느냐. 거기다 최태원 회장은 또 빼고 그렇죠. 최태원 회장은 저기 경주에서 경주에서 에이펙 바빴으니까. 정상회의 또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HBM 공급을 되게 안정적으로 사실 엔비디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요즘 들어서 삼성전자가 약간 삐딱성을 탔어요. 왜냐하면은 그 범용 반도체 수익이 지금 너무 좋단 말이죠. 갑자기 쭉 올라오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를 지금 당장 이 비용을 들여갖고 개발을 해갖고 공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가격을 70%를 올려서 팔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젠슨왕 입장에서는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잘못하다가 삼성전자가 안 들어와 버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100%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BM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서 삼성전자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슨 토르 같은 이러한 피지컬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테스트 베드를 쓰려면은 현대차라든지 한국에 있는 커다란 제조업체들에서 또 필요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한국의 친근한 이미지를 주려 오긴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의 산업이라든지 삼성전자, SK를 모두 다 현대자동차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와서 깐부치킨에서 결국은 치킨을 먹지 않았나. 네.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GPU 26만 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AI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뭐 이러면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AI 지위가 격상될 수 있다. 이주환 대표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이게 네, 뭐 사실은 쉬운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뭐 3대 강국이 한국보다도 더 못한 나라가 대부분이어서 3위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격차가 너무 큰 삶인가요? 그렇죠. 없어요, 밑에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AI 강국에 정말 뭐 글로벌 위치에 선두 그룹 되려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나 뭔가 서비스한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내수용 회사 건데
아무리 커봤자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 한국, 인구도 이제 감소 측면에 돼 있는 한국에서 아무리 1등 독점을 해봤자 글로벌 무대에서는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작은 규모일밖에 없어서 네. 그런 상태를 가지고 3대 강국이라 말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좀 환상에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대는 갖되 네. 너무 과한 기대는 이제 금물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사실 뭐 1등이 이제 점유율 관점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이 70%의 네. AI 가속기를, 그리고 중국이 한 10에서 15%, 그리고 이제 26만 장을 받아서 한국이 3위가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3%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 이제 국가들, 뭐 대만, 일본, 영국 이런 국가들이 다 1, 2%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등 미만으로는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이 30만 장이라는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챗 GPT-4급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습에 한 10만 장,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10만 장 정도의 AI 가속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30만 장이라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효율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걸 관점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계로 뻗어나가는 서비스를 저희가 맞추는 데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GPU 장수, 개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26만 장이다. 뭐 아까 미국은 2천만 장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게 양에 비례하는 겁니까? AI 능력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올 연초에 딥시크 충격을 받았던 것들은 하드웨어는 분명히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양으로든 질로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는 알고리즘을 짜서 얼마나 추론 영역에서의 정말 정확도와 그다음에 폭넓은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그건 결국은 소프트웨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드웨어에서도 2배, 3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AI의 최종적인 능력에 봐서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딱히 그렇게 내세울 건 없지만 반면에 거꾸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좋게 정말 훌륭한 알고리즘 짤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서비스로 확대 나갈 수 있으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의 경쟁은 절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랑 네이버도 사실 그 GPU 성향의 그 칩 개발을 위해서 공동 협력했던 적도 있었고 지금 좀 그 얘기가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 우리가 자체 칩을 개발해서 조달을 한다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하드웨어에서는 양에 비례해서 AI 능력이 올라간다면 우리 자체 칩 개발도 같이 좀 병행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딥시크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추론 영역이 이제 AI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가속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가 이제 손을 잡고 그런 AI 가속기들 그리고 추론 영역에서 더 활발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칩셋을 만들어낸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화웨이나 이런 데서 어센드라든지 뭐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영역까지도 이제 저희가 뻗어나갈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 AI 열풍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 특히 SK하이닉스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열고 선점을 했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뒤따라오는 형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HBM3E, 예. HBM4까지 네. 지금 개발 계획이 다 잡혔고 3E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공급도 네. 삼성전자가 하기로 했고 그러면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이제 서서히 깨지는 건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독주 체제가 뭐 깨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독주를 조금 더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전만 해도 사실 저희가 AI 산업 그러면 사실 HBM의 공급만 갖고 지금 막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벌써 그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은 HBM뿐만 아니라 GDDR7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IG라든지 전반적인 그 HBM이 아닌 다른 일반 메모리를 갖고도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꽃길을 걷고 있다고. 왜냐하면 굳이 지금
범용 반도체들이 수익이 잘 나요. 지금 다 올라오고 가격도 지금 뭐 벌써 70%를 올려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GDDR4를 먼저 상용화를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다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새롭게 하려면은 기존의 D램 공장의 일부를 뜯어내 갖고 이제 HBM으로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 1년 정도는 비용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급하게 HBM3 계속 생산해서 3E 생산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HBM4까지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느긋함이 결국은 젠슨하고 지금 한국까지 불러들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단 SK 하이닉스는 지금 예정대로 갈 겁니다. 지금 뭐 한미반도체하고 논의하고 있는 게 뭐 장비를 새로 교체할 건지 아니면 뭐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가 한 건지 그거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 아마 한 6, 7월 달 정도쯤에는 HBM4 그러니까 뭐 12단에서 16단 정도 이 정도까지 올린 HBM4를 지금 내는데 거의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도 내부적으로 약간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을 해야 사실 이제 내년 하반기 한 7월, 8월 달쯤에 이제 상용화가 본격화 생산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늦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랑 비슷한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이쪽도 지금 그렇게 서두르던 그 HBM4에 대한 상용화를 지금 약간씩 좀 늦추는 느낌이에요. 되게 서두르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마이크론도 최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하우스들이 뭐 목표가를 상회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서 엄청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 개발 로드맵이 일단 뭐 고객들한테 일단은 시제품들은 다 돌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벌써 이제 다 피드백을 받아갖고 이 생산을 해도 된다는 것까지 온 것 같고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아직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단계까지 아직 못 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SK 독주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상에서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가 조금 전문적으로 가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칩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죠. 뭐 예를 들어 H 시리즈에서 G 시리즈로 가고 더 미래엔 또 루빈 시리즈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이제 블랙웰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HBM도 따라가는 건데 3, 2, 4 요 지금 이제 이 단계를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라는 게 너무 빨라서도 느려서도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쉬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니드가 맞는 시점에 시장 형성이 되거든요. 네. 과거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먼저 제품을 남보다 개발했는데 망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개발했는데 사줄 사람이 없었던 시기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돈을 현재 굉장히 잘 벌고 있잖아요. 최근 한 2년 동안. 근데 그전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2년 반 정도 반짝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사실은 개발한 타이밍과 그걸 사려는 수요가 맞물리는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너무 빠르게 개발이 되더라도 고객이 외면해버리면 그 시장 형성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작년부터 보면은 원래 초반에 예를 들어서 GTC 2024, 2025 이럴 때 개발했던 로드맵이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씩 뒤로 밀려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잠깐 눈치를 보니까 고객들이 이전 버전에 만족을 하고 있고 굳이 더 비싸지는 새 버전은 좀 천천히 사도 되라는 피드백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루빈칩도 원래는 더 빨리 한다고 했었던 건데 초부터 한다고 했던 건데 지금 2026년 하반기로 지금 나왔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루민칩 그때 나올지 아니면 블랙웰 칩을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빠르게 갈지 요거에 따라서 결국 HBM4의 타이밍도 연결돼 있거든요. 네. HBM3 2에서 탑재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보고요. 루빈칩이 돼야지만 HBM4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세트로 할 때. 왜냐하면 지금 양산 수율이 안정화되어 있는 제품에 갑자기 HBM을 바꿔버리면 또 많은 혼란이 생기고 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칩셋이 나올 때 HBM도 새로운 게 들어가는데 루빈 칩의 출시가 늦어지게 되면 HBM4의 양산 시기도 수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톨테스트 통과했더라도 계약 소식이 없다는 얘기는 엔비디아 자체도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완벽한 지금 스케줄이 안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계속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 마이크론의 개발이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작전인 거죠. 네. 뭔가 경쟁 체제가 되면은 하이닉스가 원하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체제가 되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지금 시장점이 너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시장점을 높이는 전략을 갈 가능성이 높죠. HBM 네, 시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지렛대를 삼아서 협상할 때 우위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HBM4에 대해서 협상이 좀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보면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협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생각도. 각각의 주주와 이사의 눈치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저희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바라긴 하는데. 자, 조금 이제 어려워진 얘기니까 좀 쉽게 설명을 더 질문을 드리면 HBM의 능사는 아니죠. 무조건 이 AI 반도체 칩에 HBM이 지금 대세가 되긴 했지만 HBM만 능사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퀄컴도 우리도 엔비디아처럼 AI 칩 만들 거야 했는데 여기에는 또 HBM을 안 쓴대요. 그거보다 조금 저전력의 LPDDR이라는 걸 쓴대요. 그럼 이제 HBM 시대가 언제까지 만능이 될 것이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묘한 시장 변화가 읽혀지기도 하고요. 교수님.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퀄컴에서 들고 나온 전략은 사실은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HBM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성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지금 보자면 고성능의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 당연하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AI 기반의 칩들을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생활에 AI들이 들어와 있는데, 퀄컴에서 노리는 부분은 이 AI 데이터 센터를 조금 더 낮은 성능으로 경량화를 함으로써 조금 더 다른 시장을 세분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는 너무나 단순한 게, 성능이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전력을 더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경량화를 시킴으로써 세계의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전력이 잘 공급되지 않는 곳, 이런 곳들의 그 경량화가 된 AI 데이터 센터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퀄컴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이 무조건 슈퍼컴퓨터 성능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력 효율이 좋아야지, 이거 썼는데 반나절도 안 가면 뭔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HBM이 무조건 좋은 것만 실 때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시장이 세분화되고 또 하나의 이건 변화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또 하이닉스 독주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의심이 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저전력 D램 삼성이 더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는 계속 간다고 보세요? 네. 확고하시군요. 네. 왜냐면은 다른 것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그 차로 비유를 하는데, 분명히 저희가 차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한데 어떤 차는 포르쉐란 말이죠. 목적지까지 너무 빨리 가고 너무 멋있고 너무 효율적이란 말.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뭐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요. 유지비가 엄청 들 거래요? 예. 네. 대신에 일단 뻗어구로 나고 일단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집에서 다들 포르쉐를 갖고 싶어 하지만은 포르쉐를 다 갖고 한 세대 네 대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옛날 보면 이제 티코라든지 세컨차든지 서드차도 필요하고, 쉽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AI 산업 자체가 과거에는 사실 미국 독주 체제였거든요. 근데 이 독주 체제가 올해부터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미국 독주만 있을 때는 사실 HBM과 같은 어떤 특별한 그런 하이엔드 제품만 필요했거든요. 근데 글로벌로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하이엔드뿐만 아니라 이제 범용 반도체까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CX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장비, 뭐 유리기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확대가 되는 분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재밌는 게, 며칠 전에 이제 GSI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이제 APU를 개발했어요. 뭐 좋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거기는 HBM은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거 나오면서 이거 괜찮을 수도 있는데, 퀄컴도 지금 새롭게 AI200이라든지 AI250 지금 칩을 지금 내면서 엔비디아 GPU에 대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해당 주가들이 폭등했단 말이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러면 떨어졌느냐?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지금 범용이든 하이엔드 제품이든 AI 산업은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상호 보완적으로 지금 수요라든지 공급이 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있다 본다면, 일단 이 하이엔드 쪽에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필요성, 이것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지금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은 특히 사이클을 잘 타는 이제 분야여서 소위 말해서 아주 호황,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이 기간이 또 얼마나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과거 슈퍼사이클과 지금 도래하는 슈퍼사이클이 좀 다르다. 지금 도래하는 슈퍼사이클이 훨씬 더 길고 강력할 것이다라는, 그것도 역시 뭐 AI 때문이겠죠.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제부터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은 반도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맞다.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 이제 비교하는 거는 2017년, 2018년도 실적 굉장히 좋았던 시절하고 호황기하고 네. 이번하고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차이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점은 뭐냐? 여전히 수요는 안 좋은데 가격 효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적 장세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거 뭐로 알 수 있냐면 당시에도 실제로 수요를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네. 근데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만 올라갔던 상황이었던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건 호황기는 아니에요. 그냥 가격만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폭발해야지 진짜 호황인데 반중 호황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도 절반은 똑같은 게 지금도 수요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량으로 분석을 해보면 2022년 수준이에요, 지금. 3년 동안 수요가 하나도 증가 안 한 거예요, 반도체 수요가. 네. 이것이 같은 점인데 그냥 왜 그런 가격이 올라갔냐? 여전히 똑같습니다. 공급 쪽에서 타이트하게 감산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감산을 했고 설비 투자도 전공정을 안 하고 후공정 쪽에 집중하면서 칩의 물량을 많이 늘리지 않았어요. 지금 재고 수준도 굉장히 낮은 2주밖에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고, 근데 다른 점은 그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거죠. AI는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수요가 발생한 거라 이게 다른 점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가 없기 가격만 올라갔던 부분은 분명히 공급이 정상화되면 도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점 AI가 얼마나 좀 더 오랫동안 끌어주냐에 따라서 그때와는 다르게 바로 꺾일 것이냐, 상당히 오랫동안 고지 부분에서 우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요 차이라서 그럼 AI 시장이 언제까지 그럼 계속 우리가 호황이라고 할 반도체 쪽에서의 네. 돈 벌어주는 효자 될 거냐, 최소한 내년까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설비 투자와 수요에 분석을 했을 때 밸런스가 수요 우위라는 것이 내년까지는 갈 거라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럼에도 그럼 왜 내년까지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내년이 되면 설비 투자가 오버가 될 겁니다. 분명하게. 한국도 중국도. 그러면 2027년에 되면 분명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가격은 하락을 갈 거고, 자 그럼 AI는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AI 주 고객들, 수요자들은 사실은 CSP라고 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가장 큰 고객인데 이들의 KPX가 중요하거든요. 얼마 투자 비율을 늘릴지. 그것이 내년에 역대 최고치 5,200억 달러, 그러니까 700조 원 정도라 올해보다도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년까지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 근데 왜 내년에 대해서 왜 브레이크를 잡느냐? 증가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작년과 올해는 KPX 증가율이 60%였어요. 내년에는 20%. 그러니까 여전히 증가하고 있죠. 역대 최대치지만 사실 IT 산업이나 주가에서는 성장이 중요하거든요. 성장이 내년이 되면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 얘기는 그 후에 대해서는 우리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확실히 좋다. 실적도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AI 시장 그 이후도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내년이 정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교수님은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일단 길게 보면은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이제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그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 위주의 수요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이제 국가 단위의 수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지 못한 국가들도 이제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개편도 이제 되고 있고, 사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보면은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HBM이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사실 5% 미만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면 50% 이상의 HBM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개편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초고성능의 하이엔드급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뭐 내년 후에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클을 예측하는 거는 주가 차원에서 보면 주가는 사이클에 조금 더 선행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뭐 삼성 다 주가가 아주 좋고
이 기운이 일단은 지금 연말이니까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주환 대표님의 예상대로 내년이 정점이다, 사이클이. 네. 라고 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러면 내년 어느 시점에선가 정점을 찍고 슬라이스하게 둔화될 수 있다는 주가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우리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그런데 그 반도체 이 안에서의 사이클은 조금 약간 차별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일단 먼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먼저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여기서 먼저 매출이 올라오는 게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먼저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이어서 저는 소부장 쪽을 또 한번 지금은 이제 보시기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후행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만약에 소부장이 내년에 반도체 전체적인 피크를 치고 이제 성장률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면은 그래도 그 순간에 소부장은 조금 더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품단, 그다음에 소부장단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본다면 두 개를 합치면 결국 반도체 전체 업종을 본다면은 주가가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전반기까지는 전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온기가 퍼지는 게 소부장 쪽, 그 뒤에 뭐 후공정이나 그렇죠, 네. 다른 이제 기타 전공들이. 섹터들로 더 퍼져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 과거에 저도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칩메이커들의 실적 사이클 한 1년 정도 후행을 합니다. 그렇죠. 장비 업체들.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돈을 벌면 그다음에 그 돈을 풀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 되면 설비 투자 늘어나서 후년에 공급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 얘기는 돈을 번 거를 이제는 장비 투자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게 내년부터라는 말씀이라서 대표님 말씀하신 건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일으킨 이 AI양 반도체 붐에 HBM에 있어서 한국 업체들, 그다음에 뭐 미국의 마이크론 요 정도가 참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창신 메모리가 저전력 D램, 아까 LPDDR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도 속속 업그레이드된 사양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 괜찮겠습니까?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하게 반도체 관점에서 우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HBM이라는 제품, 초고성능 제품 관점으로 봐서는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HBM 관점에서는 중국은 이미 2세대 정도 뒤쳐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게 HBM 제품인데 그거를 따라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LPDDR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 시장 파이가 뭐 중국 때문에 어느 정도 먹히긴 하겠죠. 줄어들긴 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이 다 재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성능 위주의 반도체들이 더 많은 영업이익률을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국이 아무리 지금 LPDDR이나 뭐 HBM의 저사양으로 이제 추격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큰 상황이라서 저는 크게 뭐 걱정을 할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가 워낙 빠르다고 하니까 뭐 이제 약간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뭐 저희가 문서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들려오는 외신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중국의 추격이 반도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무섭다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거는 좀 정부에서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중국의 한계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받는 그런 항목들에서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오기는 굉장히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칩은 대부분이 이제 내수용, 그렇겠죠. 예. 내수 시장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게 그 내수가 안 보조금을 뭐 계속 주잖아요. 맞습니다. 적자 나도 좋아. 신경 쓰지 마. 계속 만들어. 이제 이런 식의 걸 하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공급 과잉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 반도체 영역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이 소위 말해서 이런 식의 분탕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산업 분석을 할 때 이 주도적인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하고는 분리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기술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여전히 몇 년 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앞서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걸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렇다면 그게 시장 지배력 유지를 의미하는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시장 지배력 가지고 시장 점유율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자, 우리가 지금 전체 수출 중에 60% 중국으로 가요. 홍콩을 통해서 가거나 직접 중국으로 가거나 뭐 싱가포르 통해서 가거나. 그 얘기는 결국에는 고객이 중국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절반만 국산화가 된다고 하면 싼 거부터 전차적으로 중국산 쓰기 시작하면 그러겠죠. 네. 그만큼 우리 시장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수출도 문제지만 문제는 오로지 중국 시장을 위해서 만들었던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 놀게 생기는 거예요. 가동률이 뚝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 지금도 이미 미국의 제재로 최신 장비들이 잘 못 들어가잖아요. 네. 막 신고를 막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요마저도 그렇게 약화되고 중국산 대체되기 시작하면 그럼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으면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만한 나라가 있지도 않고 있을 만한 건 미국 정도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때부터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 자국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지금 열정을 쏟고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확 중국을 대신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쉬운 이슈는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기술을 앞서 있지만 시장 지배력은 점차 잃어가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돼서 이 격차를 잇는 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반도체 시장에서의 탑 클래스 유지하려면 중국이 아예 시작도 못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것들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HBM 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HBM 이제 좀 있으면 하겠다고 하잖아요. 화웨이가 만든다고 하면 네. HBM 말고 중국이 아예 시작도 못했던 걸 우리가 먼저 연구 개발 성공해서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그건 자기 나라들에서 못하니까 또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요것이 우리가 영원히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계속 점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끊임없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의 냉정한 논리상 뭐 따라잡히고 반대로 역전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계속해서 갖고 있게 됩니다. 자, GPU 26만 장 엔비디아가 조기에 공급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26만 장 우리나라에 들여오게 되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데이터 센터 돌릴 전력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전력 인프라 굉장히 시급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반도체 주가만 뜨거운 게 아니라 전력기기 관련주, 네, 그렇죠. 전력 지능형 전력망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네.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지금 한국 상황이 일단 전력 공급이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우리 경우 한국전력이 그렇죠. 국정 판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사기업들이 한단 말이에요. 콘스탈레이션, 이제 듀크에너지 이런 사기업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쪽은 인프라를 막 구축하고 이런데 뭐 우리가 쓰듯이 뭐 예산을 쓰고 이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량이죠. 공급량만 본다면은 1년에 106기가와트예요. 그다음에 예비 전력이 한 9기가와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전력 공급량은 수요량에 비해서 한 110%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좀 우리는 공급이 그렇게 딸린 편은 아니에요. 당장은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GPU 이제 26만 장 들어온다 그러면 400메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뭐 원자력 발전소 1기 정도를 뭐 1년간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정부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력을 지금 약간 남아도는 아니면 공급이 조금 더 많은 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에 지금 더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또 그게 좀 맞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이제 편중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력 그리드를 이제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ESS 시스템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이제 만들려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주가가 날아가고 있죠. 뭐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해 갖고 전력 인프라 기기들. 저는 이쪽이 조금 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수혜가 더 맞지 않을까. 어떤 분은 이제 전력, 원자력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전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뭐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당장 신재생에너지 딱 꽂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효율적으로 이걸 잘 관리만 하면은 저희가 26만 장 들어와도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전반적인 산업의 전력량에 문제가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혜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ESS라든지 아니면은 전력 인프라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 뭐 전력을 많이 쓰는 뭐 전기 잡아먹는 하마 뭐 이런 별명도 붙기는 하는데 반도체 생산 시설 자체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되게 필수잖아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짓고 있죠. 맞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한 대규모 단위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전력 인프라가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전력 관점에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26만 장이 들어오면 400메가와트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뭐 전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저는 크게 걱정은 없다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요새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약간 소형 원자로 뭐 스몰 모듈러 리액터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이거를 당장 뭐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소형 원자로 관점에서 좀 발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ESS 관점에서는 사실 ESS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2차 전지, 배터리, 캐파시터 이런 걸 뜻합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뜨면서 다시 2차 전지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남아도는 전력을 어떻게 우리가 저장을 할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놓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정적으로 이제 다시 공급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은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도 이제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력 인프라 수급 계획 이런 것들 적정하게 잘 따라가고 균형적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그 로드맵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계획이 자꾸 지연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지역민들의 반대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네. 지금 사실 용수도 마찬가지예요. 용수도 대부분 먼 곳에서 끌어와야지 되는 곳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상수원 지역에 있는 지자체 쪽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는 문제. 지금 용인 클러스터가 4, 5년 착공이 늦어진 이유도 인프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전력망 문제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곧 통과 예정이 돼 있는 이제 반도체 발전법에 의하면 그런 것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근데 근거가 있다고 바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느냐, 그 권한들을 행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기업의 협조를 받아가고 또한 지자체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다.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얼마나 AI 투자,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지금 AI 거품론도 한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로, AI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가 시작됐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그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어쨌든 최태원 뭐 회장님께 90만 장의 HBM을 이제 공급을 해달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요청을 받았다는 걸 최 회장이 또 네. 얘기를 그래서 했죠. 이제 이게 저는 젠슨 왕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그 AI 거품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이제 웨이퍼 90만 장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8단짜리 HBM을 제조한다라고 하면은 HBM 메모리 패키지가 9천만 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AI 가속기의 수는 1,500만 장에서 2천만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숫자가 나와가지고. 네, 웨이퍼가 한 장에서, 있으면은 네. 웨이퍼에서 이제 수백 개의 칩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 칩을 8개를 모아야지만 하나의 HBM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현재 AI 가속기에는 GPU 옆에 4개 혹은 6개 정도의 HB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 90만 장은 결론적으로 1,500만 장의 AI 가속기 혹은 2천만 장으로 이제 환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AI 가속기의 장수가 2천만 장입니다. 네. 그럼 젠슨 왕이 말한 거는 미국 전체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AI 가속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한국에 지금 공급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적어도 4년, 5년 이상은 이 AI들이 계속 갈 것이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AI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원들을 마련하고 있는 게 이게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 안 나온 기술이 너무 많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리고 AI가 이제 적응이 된 로봇 기술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예산들을 이제 잘 편성을 해서 AI에 아직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붐은
정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사실 최근에 제스낭이 계속 얘기했던 게 새로운 이슈들, 예를 들면 피지컬 AI라든지 뭐 신약 개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다음 화두들을 올해 던진다는 CES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예, 던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시장을 열기 위한 그게 화두들.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라는 건 이제 한번 주기가 있어요. 투자를 쭉 하면은 3년에서 5년 후에 또 대규모 투자되는데 내년 정도면 그 투자 일단락이 되는 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만 갖고 먹고 살기에는 엔비디아로서도 사실은 이제 한계가 왔다 보니까 다른 이제 먹거리를 찾는 건데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 로봇인데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수요의 규모를 100이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차나 로봇에 들어가는 건 1도 되지 않을 거거든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우리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90만 장이라는 거는 90만 장이 맞고 거기를 환산해서 이만큼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90만 장이 왜 나온 수치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스타게이트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정상적으로 그 기간 내에 완성된다고 하면 그 돈을 그냥 칩으로 환산하면 90만 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그 일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픈 AI는 돈이 없어요. 본인이 전주가 아니고 소프트뱅크가 돈을 다 대고 있고 본인은 그냥 소프트웨어만 제공했다는 건데 지금도 돈이 없어서 현재 필요한 엔비디아 못 사서 돈을 꿔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쓰는 거지 본인이 HBM을 살 이유가 없어요. 본인의 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매력이 전혀 없는 오픈 AI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스타게이트에 대한 설명을 그냥 부연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90만 장은. 그게 뭔가 새로운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어쨌든 기대와 우려가 계속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대가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음 싸움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무승부가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세승이 될까요? 저는 뭐 계속 AI 산업에 기대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버블을 이제 말하는 쪽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때마다 다 틀려요. 초기 때 얘기했던 것은 AI 수요에 비해서 반도체가 초과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거 갖고서 이제 AI 버블을 얘기했고요. 그 이전에는 또 어떤 회사들은 수익을 내는데 하이퍼스케일들은 아니면 나머지 회사들은 뭐 한 90%들은 수익도 없이 그냥 사라질 것 같다. 이건 뭐 AI 버블이 아닌가. 최근에 나온 또 AI 버블 얘기는 뭐냐면은 AI 회사들이 레버리지라든지 실물로 투자를 한다. 현금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품론도 계속 때마다 뭐가 거품인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거품론도 실체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더 황당한 것은 거품론 자체가 이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AI 산업을 독점했다라 그러면은 네.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을 위시로 해서 한국, 뭐 일본, 그다음에 유럽 대부분의 전 세계 이제 주요 국가들이 AI 산업을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거품론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더 실체가 없지 않는가. 그렇다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산업으로 일단 바뀌는 과정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AI에 대한 기대감은 더 지속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발 호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기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 호황의 온기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려면 이 반도체들이 들어가는 그 영역에서 AI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반도체만으로는 역부족이고 또 반도체만 뜨거워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